그러니까 저도 어제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이거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챙기는 위원회인가 싶을 정도로 공직자의 윤리, 그다음에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국가기관인데 여기서 작년 12월에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었는데 6개월간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현장 조사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6개월 만에 해외 순방 떠나는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트랩을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종결한다고 발표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권이구나 그런 생각부터 들었고요. 더군다나 명품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어제 어땠습니까? 그 비행기 트랩 오르면서 우리 에코백 봤잖아요. 그렇게 차려입고 에코백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명품에 대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용해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는 처음 와보는데 그러시죠. 앞으로 자주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좋아하시는 병어리원들이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단위는 잘 큽니까? 아, 네, 잘 크고 있습니다. 5월 8일이 생일이죠? 오, 맞습니다. 기억하고 예. 아, 계시는군요. 그럼요. 이번에 그럼 이제 4살 됐나요? 네, 이제 36개월 돼서 예. 만 3살 갓 지났고요. 예. 최근에 이제 수족부에 걸려가지고 지금 친정집에서 친정 엄마가 요즘 봐주고 수족구가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린이들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자꾸 돌아가 다니는 게 그럴 수도 아닌가 있죠. 싶은데. 네. 그 국회 회의장에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 뭐 아쉽게도 그 이후에 이제 처리가 되지는 못했고요. 여야 간에 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는 뭐 저도 저지만 뭐 최근에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이렇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아무래도 젊은 의원님들도 좀 더 생긴 만큼 이런 육아하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예. 이런 육아의 어려움이나 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문제에 관해서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출산율이 늘까 말까 하는데 큰 소리만 팡팡 치고 뭐 저출산 뭐 이혼에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서 어떤 진정성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감락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거나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들의 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너무 높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30년 뒤는커녕 1년 뒤를 계획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30년, 20년 이상을 키워야 하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떤 각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또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된 지원에서 또 육아와 영유아기 이후에 청소년기까지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지우 아빠 헨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수라고 아마 우리 자녀하고 좀 비슷한 나이인데 최연소 정월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이 항상 지우가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성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도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단위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임위는 어디 지금? 저는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뭐 보건복지나 산자위 같은 곳에서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고 재난안전 문제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가. 그래서 행안위에서 한 번 정도는 좀 더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행안위에 지원을 했고요. 예. 네, 다행히 행안위에 배정이 돼서 어제 이제 첫 번째 행안위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하시고 그거를 또 다시 한번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까? 아마 뭐 이제 비례를 2번 한 경우가 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비례는 뭐 여러 번, 뭐- 김종인 의원은 비례만 3번, 4번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큰 정당들에서는 관례적으로 비례를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이제 관례로 자리 잡아왔고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런 관례들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역구 출마를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제가 연고가 있는 지역구를 고민하기도 했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경쟁력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이제 선거 막판이 선거 직전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역구 출마로 인해서 어떤 이 야권 내의 갈등의 가능성들이 좀 있고 실제로 울산 북구에서는 좀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민을 좀 많이 상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고 너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는 비례 출마를 하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연합정치 이렇게 가자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당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든 이 폭주를 멈춰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초선 의원으로 새롭게 뭔가 처음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대선 의원의 기존 4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 안정적인 당의 운영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앞서서 싸우는 무언가를 역할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희 당원들이 이런 결정을 함께 내려주신 것이고요. 예. 이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쓸모, 22대 국회에 용해인이 있어야지 있으니까 그치라는 것을 저의 어떤 노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용해인님께서 22대 입성하셨을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뵀을 때 말로 이렇게 똑부러지게 의정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21대에서 눈부시고 돋보이는 그런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점을 기억하고 또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되시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네, 아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용 의원님께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제 이채양명주? 도 달아주셨는데 예. 이 이채양명주 사안이 아무래도 가장 좀 시급하게 지금 이제 국회법대로 상임위 배정 절차,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국회가 빠르게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채양명주라는 현안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을 22대 국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출생 위기 그리고 지역 소멸, 기후 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제 산업체계 개편 이런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까지도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게 그냥 정책 하나 띡 던져봤다가 뭐 반응이 안 좋으면 아니면 말고 이런 좀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안심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 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도 그랬고요. 최근에 이제 동해 앞바다에 석유 시추 환유국이 된다 이런 이슈들도 저는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을 잡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를 만드는 대안들을 열심히 마련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에 실제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시적인 부분들이 잘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기후위기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일을 하려면 국민들이 일단 마음이 하나가 돼야 앞으로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앞으로 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비리와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하나하나 풀어가야겠죠. 저는 이미 사실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지난 총선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여권의 승리를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죠. 이제는 그 국민들의 하나로 모인 마음을 정치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남은 건데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제가 여기서 막 일일이 그 혐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명품백 의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의혹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김건희 여사 일가라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니라 대통령 일가거든요. 대통령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출발점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검을 또 발의했지만 또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되게 만들 것이고요. 지금 당장 5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임기를 가지고 지금 당장의 처벌은 좀 미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그냥 미루는 것일 뿐이지 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해낼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단축 개헌은 저희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나 혹은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어떻게든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정을 하루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까지도 고려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떻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라도 빨리 마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탄핵은 기본소득당 한석 있는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제가 그걸 해내겠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장작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장작들이 모이면 자그마한 불씨 하나에도 그냥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작을 쌓아가고 있다.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비록 한석인 기본소득당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오래 타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확 달아오르게 할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제목이 될 수도 있고 휘발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에 가장 선두에서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이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 가장 맨 앞에 선두에서의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채 양명주 구호를 만들면서 5가지를 일단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또 기올백도 있고 또 석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용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일거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가 이제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정황 증거들이 많이 이미 드러난 사안,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의혹이 있는데 의혹을 더 밝혀내야 되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같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이태원 참사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국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인 국정조사를 저는 좀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는 삼권 분립의 원칙상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일들을 당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은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한 달 동안의 한정된 시간을 통해서만 하는데
저는 국정조사라거나 청문회 같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권한들을 좀 10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고속도로 그 종점 변경 의혹 관련돼서 국토위에서 그 국정조사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석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의혹들에 대해서는 산자위에서 관련된 의혹을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송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현안 질의 한 번을 못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주시장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같은 경우는 그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5분의 질의 한 번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오송 참사 최근에 이제 관련된 소방관들이 재판을 받기 시작해서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아직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고요.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특검대로 가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특검으로 가는 여론을 더 크게 모아내야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상임위에서 각각의 현안들을 가지고 10분의 권한을 활용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좀 많이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석 기본소득당 얘기하셨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지금 일단 소수 정당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함께 하면은 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소수 정당들과 함께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뭐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단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님이 교섭단체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신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6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였을 때 의견은 좀 분분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멈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건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몇 의원님들